지식과 완성에 길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칸트는 과학적 지식, 과학기술의 발달만이 아니라 참된 계몽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결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이런 과학적 지식이나 도덕적인 실천을 매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술적 체험들, 예술의 체험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것이 인격을 온전하게 전인격을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결단, 양심적인 실천, 그리고 예술체험, 이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었을 때 진정한 인간의 전인격이 형성될 수 있고 성숙한 인격으로 완성될 수 있겠다. 그래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만 쓴 것이 아니라 실천이성 비판, 더 나아가서 판단력 비판까지를 썼다. 자, 이것이 각각 과학과 도덕과 예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이 종합되고 조화됐을 때 이제 참된 계몽이 이루어지고 참된 인격이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자, 이것은 이제 이성을 회복하는, 진정한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이성을 회복하는 길일 수 있겠다. 우리가 지식이나 IQ만 중시하는 이런 이성의 관점에서 전인격을 성숙해 나가게 해주는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이성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이런 길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가 달고 해품 달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도구적인 이성 비판이론가들의 하고도 연결고리를 갖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는 그 얘기를 구현하지 않았는데, 호르카이머라는 사람이 비판이론을 창시했던 호르카이머라고 하는 유태인이 미국에 가서 쓴 또 글 중에는 이클립스 오브 리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의 일식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난 시간에 그 비유해 드리자면 저 오른쪽 그림에 있는 그 해를 가린 달, 즉 일식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해를 가린 달이 곧 이클립스 오브 리즌인데, 그래서 양심을 가린 이성이 이제 곧 해가 달이고, 이것이 이클립스 오브 리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양심에 뒷받침되지 않은 어떤 과학기술적인 이성이라는 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지식정보 기술을 우리가 올바로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결단과 용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즉 선의를 가지고서 이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자, 이런 능력이 바로 해품달이다. 해를 품은 달이 된다. 즉 칸트식으로 말하면 순수 실천 이성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자유의지의 올바른 사용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과학기술의 진부만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예술 체험을 매개로 한 과학 지식과 도덕적 실천이 조화된 인격 성숙의 길로 가는 핵심적인 요소의 이런 이성이 욕심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일치하는 선한 의지를 낳는 그런 바로 그것이 본질적인 하나의 키포인트가 된다. 즉 우리가 어떤 예술 체험을 매개로 과학과 도덕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키포인트는 선한 의지를 이성이 준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의지를 또 낳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우리가 비유할 때 햇빛을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별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별이 있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이 있는데, 태양만이 태양계 안에서는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고, 이외의 모든 행성들이나 모든 별들은 반사하는 것이죠. 지구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이성에 비유하고 양심을 태양에 비유한다는 것은, 양심은 스스로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성은 그 빛을 반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그 선의지를 잉태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잉태해서 낳는다는 것은 태양빛을 달이 품고 그것을 반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자, 그것이 키포인트가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과학 지식과 이런 선한 의지, 도덕적 실천을 예술적 체험을 통해서 이제 매개해 나가는 것이 이걸 조화롭게 윤활유처럼 조화롭게 이것을 만들어가는 이런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삶인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인격 성숙으로 가는, 또 참된 계몽으로 가는 방. 자,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합리성의 두 가지 의미를 여기서 이제 끌어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적인 이성하고 이제 도덕적 이성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성의 두 가지 의미를 다뤘는데, 바로 그것을 여기서 다시 부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핵심으로 하는 이 도구적 이성과 이것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낳았고 컴퓨터로 오늘날 대변되는 왼쪽에 그림에 있죠. 컴퓨터 같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하트 모양을 그려놨는데 이것은 이제 양심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양심이 대변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인 이성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성을 두 가지로 구별해 본다면 이런 과학적인 합리성이 있고 과학기술적인 또 하나는 도덕적인 합리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함이라는 우리말과 올바름이라는 말은 서로 구별되는데 둘 다 합리적인 것을 의미하죠. 똑똑한 사람도 우리가 합리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리즈너블하다고 말할 수 있고 올바른 사람도 우리가 리즈너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리즌이라는 의미가 리즈너블하다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똑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다는 의미고 올바르다는 의미는 그가 공정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식으로 말하면 똑똑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 이성의 영역이고 올바르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영역인데 이것은 순수 실천 이성과도 연결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성이다. 그래서 이것이 합리성의 두 의미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적인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고 개념적인 추리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한 이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그 수학자나 어떤 그 논리적인 사고를 잘 할 수 있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걸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얼마든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또 부당하게 착취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은 그가 비도덕적인 도덕적이지 못한 자 이런 삶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비양심적인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헛똑똑이다라고 얘기한다. 그가 비록 똑똑하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정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능력을 비양심적인 악의적인 또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만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비도덕적인 그의 실존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의 삶을 헛똑똑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성의 사명은 칸트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잉태해서 낳는 데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즉 이성의 사명은 오직 어떤 이기적인 자기 욕심만을 추구해 나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추구해 나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즉 자기 욕심의 도구로 전락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잉태해 난다는 것은 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양심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성이. 그것은 타자의 자유를 또한 존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과 컴퓨터나 인터넷 보급이 세계적인 수준인 우리 사회를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고 또 충분히 우리 사회는 그런 의미에서는 합리적인 사회죠. 리즈너블하고 또 레이셔널한 사회다. 그러나 아바타 게임에 우리가 중독돼 가지고 진짜 아이를 굶겨 죽인 우리가 20대 젊은 부부 얘기가 있었죠. 예전 그 신문에 얼마 전에. 또 게임 아이템 때문에 살인을 하기도 하고 찾아가 가지고 그죠? 거래를 하다가 성사가 안 되니까 가서 아예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가 하면 또 개인 정보를 해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이버 범죄들. 그다음에 보험금을 노린 가족 청부 사례 등.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또 남편이 아내를 청부 살해하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돈을 얻기 위해서. 자, 또는 택시 운전사가 자기 보험금을 자기 자녀들의 상해보험을 들어놓고 자기 자녀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건도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은 후자의 의미에서는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즉 올바르지 못한 사회가 아닌가. 즉 부당한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비양심적인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우리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불합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보화가 안 됐다라는 뜻도 아니고 과학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도 아니죠. 우리 사회가 불합리하다는 의미는 후자의 의미에 도덕적인 관점에서 올바르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양심적이지 못하다라는 비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사회 모습을 얼빠진 계산기가 아니냐 또는 똑똑하긴 한데 헛똑똑 아닌가 이런 사회 우리 오늘날 1차원적인 인간들의 모습들은
얼빠진 계산기거나 헛똑똑이 아닌가. 우리가 왜냐하면 게임은 누구보다도 잘하잖아요. 아주 그 기술적으로 아주 그냥 장인들이잖아요. 너무나도 잘하는 전문가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비양심적인 이런 행위들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또 자기 아이를 굶겨 죽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헛똑똑이다. 그 기술이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과연 인간 실존에 있어서.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드라마 예전 드라마 중에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외과 의사 장준혁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양심적으로 사용된 똑똑함이나 냉철함이라는 것은 그를 헛똑똑이로 만들 뿐만 아니라 어리숙한 악인보다도 그를 더욱 위험하고 더욱 가증스럽게 만들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라는 것은 또 역시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전자의 합리성, 즉 똑똑함이라는 의미에서 합리성보다 올바름이라는 의미에서 합리성이 더욱 중요한 합리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양심에 기초한 이런 투명 그리고 투명함과 공정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고 정밀한 계산적인 똑똑함을 규제해 나가고 인도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나 국가가 또한 인류가 꾸준히 번영해 나갈 수 있는 그 기초를 제공해 줄 것이고 또 현대사회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것도 이런 후자의 의미에서 합리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전자의 의미에서 합리성, 정확한 계산이나 똑똑한 이런 그 합리성을 추구해 나간다고만 해서 다른 말로 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빠른 속도로 진보돼 나간다고 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인격적인 사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사실 생겨날 수 없고 오히려 천민 자본주의, 또 아주 정말 냉혹하고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사회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뭘 해저들을 낳을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런 양심적인 행위라는 것은 단순한 계산의 정확성과는 달라서 타자에 대한 배려나 또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포스트 모던한 철학자 중에서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프랑스에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도덕적인 삶이죠. 도덕적인 실존인데 그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타자의 얼굴에 책임을 느끼고 행동하는 삶. 그것이 도덕적 실존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것이 바로 또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순수 실천 이성이 되는 방식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서적인 그 교재에는 제 3절에서 자, 참된 계몽이란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과학기술의 진보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 체험을 매개로 과학적인 지식이나 도덕적 실천이 서로 조화된 인격 성숙의 길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을 본래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방식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워드는 도덕적인 실천이고 선한 의지를 낳는 이 요소가 과학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이 도덕적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성의 어떤 사명으로서 이제 그 두 가지 요소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태양과 달이 어떤 그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달이 전면에 나서서 태양을 가리게 돼버리면 즉 도덕적인 요소를 과학이 무시해 버릴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비참한 겉만 번지르한 비참이라고 칸트가 이제 얘기했던 비도덕적 사회를 낳는 것이고 비인간적인 자본주의를 낳는 것이고 정말 비인격적인 기술 문명을 낳을 텐데 그런 산업사회 속에서 인간 소외를 낳을 텐데 자, 이런 두 가지 대립할 수 있는 달과 태양을 과학과 도덕을 매개할 수 있는 그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는가 하면 아름다움을 느낄 줄 알고 우리가 숭고함을 느낄 줄 아는 또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예술일 수 있겠다. 예술적인 체험 또 예술적인 취미를 우리가 쌓는 것은 과학과 도덕을 조화시키는 이런 인격의 전인격적인 조화와 성숙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의 이성을 본래적으로 회복하는 길이고 그래서 칸트도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판단력 비판이라는 세 가지 비판서를 쓴 것은 이런 과학과 도덕과 예술의 전인격적 조화를 칸트가 또 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진정한 계몽의 길이다. 참된 계몽의 길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칸트가 그럼 이성을 비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 오늘 비판 이론가들이 또 현대사회를 비판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그 공통점인데 뭐냐면 우리가 뭐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1차원화된 사회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것은 지식 위주로 즉 과학 지식만을 너무 위주로 IQ 위주로 뭐 EQ나 CQ라고 난 얘기하는데 이런 양심 지수나 감정적인 이런 요소 정서적인 이런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IQ 위주로 치달아가는 사회라는 것이죠. 과학 지식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를 낳냐면은 우리가 하얀 거탑이라는 그 원작은 일본 드라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김명민이 주연으로 맡아서 장준혁을 역할을 이제 잘 연기를 해줬는데 이 외과 의사 이제 장준혁은 사실 뭐냐면 여기서 주인공으로서 세계 최고의 전문적인 심장 수술 전문가죠. 전문적인 외과 지식과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인데 또 과학자인데 이 장준혁이 거기에서 보면 어떤 의료사고를 내죠. 그 자기 팀이 이제 의료사고를 내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사용해서 자기가 이제 변론을 합니다. 직접 재판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승소하죠. 물론 이제 2심, 3심에 가서는 좀 패소할 수도 있었는데 최소한 1심에서 이제 승소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자기의 합리화와 자기 책임 회피를 수단으로서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환자의 죽음은 자기 책임이 아니고 자연사인 것이다라고 이제 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왜냐하면 법의학적인 이런 뭐 판단이 필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사고는 그래서 이 법적으로도 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데 1심에서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즉 우리가 법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사회과학인 법학이나 또 자연과학인 의학적으로 만약 이게 자연사로 입증이 됐고 법적으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진리라고 간주된 것이라는 거죠. 무죄라는 것이 또 자연사라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사건의 내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다시 성찰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2심, 3심까지 간 건데 그 죽은 그 환자의 가족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제 2심과 3심 상소를 해서 결국 2심, 3심까지 가게 된 것인데 자 이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세상에 통용되는 진리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해석하자면 칸트의 이론 철학의 결론이 뭐였냐면 과학은 사실은 섬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알 수 있는 세계는 표면적인 세계, 현상 세계라고 말하죠.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관측 가능한 세계, 즉 그걸 섬에 비유했고 이 섬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측 가능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측정해 봤을 때는 뭐 자연사로 입증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곧 사태의 진실이다라고만 꼭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칸트 인식론의 결론은 과학은 이런 섬과도 같아서 그 섬 밑에 있는 이 깊은 해저 또 예를 들면 빙산에 비유한다면 이 세상을 빙산의 일각인 이 표면에 드러난 수면의 바깥으로 나온 이 빙산의 일각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저 빙산의 밑불이 해당하는 또 저 해저의 그 바다 속 깊은 바다 속을 과학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비유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칸트 인식론의 결론이 과학은 자체의 세계, 사물 자체를 알 수 없다. 예지적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물 자체의 세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도덕적 세계고 양심을 통해서는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칸트는 실천 철학에서 이성의 사명은 다른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의지, 선의지를 잉태해서 난데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자, 이 앞에서 말한 의료사고를 합리화한 이런 그 과학적인 입증이 과연 진실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칸트 인식론의 결론인 과학은 이 자체의 세계, 예지적 세계를 도덕적 세계를 알 수 없다라는 말, 양심의 세계를 알 수 없다라는 말과도 통할 수 있는 것이고 내면의 진실을 알 수 없다라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과학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의 사명은 그러나 자신의 욕심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의지, 양심적인 결단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성의 사명이다라는 이런 칸트의 실천 철학에 또 명제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얀 거탑의 이런 예를 우리가 현대사회를 비판했던 그 호르카이머나 아도르노나 하버마스 같은 이런 비판 이론가들은 이제 역시 도구적인 이성이라는 것과 이제 어떤 기술적 관심에 지배받는 또 해방적인 관심에 지배받는 인간의 본래적인 이성을 또 구별했는데 우리가 우리 사회를 이제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정보 전사 시스템이 구축된 우리 사회는 참 합리적인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약자는 소외되고 1등만 인정받고 인간의 가치조차도 계산적으로 측정되는 것은 그러나 불합리한 사회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합리적이다라는 말하고 뒤에서 불합리하다라고 말할 때 그 합리성의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현대는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아주 레이셔널하고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시대지만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이클립스 오브 리즌이라고 하는 비판이론가들이 비판했듯이 이성이 일식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고 시대고 또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함이 지배하는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합리적이다라는 말이나 뒤에서 불합리하다라는 말, 뒤에서 이성이 일식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 그 이성, 앞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 이성이나 합리성하고 뒤에서 말한 이성과 합리성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관심으로 얘기될 수 있는 도구적인 이성의 관점하고 우리가 어떤 해방적인 관심을 가지고 얘기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이성의 관점이 이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해가 달과 해품달을 한번 이제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그 지금 이제 비판 이론가들하고 다시 연관해서 칸트의 철학하고들 두 개를 다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자면 칸트의 관점에서 해가 달이라는 것은 그 순수한 실천이성이 되지 못한 경험적인 실천이성을 얘기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즉 경험적 실천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의 도구가 된 이성을 말하는 것이죠. 실천적으로 사용되기는 하는데 이성이 그러나 그것은 내 욕심의 도구, 내 이기심의 이기주의자의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이기심의 지배를 받는 이성. 그래서 내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까지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기주의자의 모습. 이것은 경험적인 실천 이성이 발달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판 이론가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삶이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도구적인 이성이 정말 해방적인 관심을 가로치고 오직 기술적인 관심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 자기 욕망의 수단이자 도구로서만 역할하고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비판 이론가들의 관점에서 오른쪽 보름달의 모습은 태양을 품고 그것을 이제 다시 비추는 반사하는 이런 이제 달의 모습인데 앞에 거는 이제 달이 태양을 가린 것이죠. 태양을 가린 즉 양심을 저버린 이성의 모습이고 뒤에 것은 뭐 비하자면 뒤에 것은 오른쪽 것은 양심을 품고 양심을 발산하고 있는 이성의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태양을 반사하는 타양을 품고 잉태해서 낳은 발산하는 반사하는 이런 이제 달의 모습인데 저 보름달의 모습은 칸트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순수 실천 이성이다. 즉 선한 의지를 낳은 이성이다. 즉 이성의 사명을 실현한 이성이다. 실천한. 또 우리가 뭐 비판 이론가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도구적 이성에 그친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식이 욕망의 도구로만 전락한 이성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해방적인 관심에 의해서 자신의 이성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본래적인 이성을 회복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에 것은 이제 이클립스 오브 리즌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호르카이머가 비판이론가인 이성의 일식 현상이 바로 저 도구적 이성의 모습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걸 하면 진리라고 통용되는 사실과 진실이 다를 때가 있다. 즉 과학은 섬에 비유했던 이런 보이는 관측 가능한 세계, 현상 세계만을 설명하고 예측할 뿐이지 자체의 세계라고 칸트가 얘기했던 예지적인 세계, 그 바다에 비유했는데
저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빙산의 저 밑불이 해당하는, 자, 이 바다 그 자체를 알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칸트의 인식론의 결론, 이론 철학의 결론이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상식이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내면의 양심에 비추어서는 위선과 거짓으로 판명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과 3심에서는 결국 뒤집어져서 그것이 이제 거짓된 사태임이 나타나게 되는 그 우리가 이 하얀 거탑의 예와도 연결고리를 갖는데, 그래서 이 점에서 칸트는 이론 이성에 대해서 순수 실천 이성이 그 우위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상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칸트가 볼 때는 자체의 세계인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그 지식의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도덕적인 세계라는 것이죠. 내면의 양심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양심적인 어떤 도덕적인 이성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는 세계인데,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덕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지식의 세계보다, 그래서 이론 이성에 대해서 순수 실천 이성이 우위에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몽이란, 그래서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 인라이트먼트인데, 영어로는 이 가운데 라이트란 말이 있듯이 이 라이트라는 게 그 빛이죠.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이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어 어원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과학기술이라는 의미에서의 빛, 즉 지성의 빛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양심의 빛, 즉 도덕적인 이런 관점에서의 관심의 빛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칸트 입장에서는 양심의 빛이 지성의 빛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성의 사명은 욕심의 도구가 아니라 선의지를 이제 잉태해서 낳는 것이다라고 칸트가 얘기했다면, 또 사이언티스트이기 전에 모랄리스트가 되라고 했던 아인슈타인의 말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고,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면서 해방적인 또 비판적인 관심에 의해서 이성이 깨우쳐지고 개선되고 또 회복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비판이론가들의 주장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해가 달이 되지 말고 해품달이 됩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묻지 않은 우리가 순수한 실천 이성으로 우리의 이성이 회복되고 거듭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에 대한 얘기로 빨리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그 레미제라블이 배경으로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맨 밑에 그림의 설명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건 이제 낭만주의 시대의 화가인 프랑스의 들라크루아가 이제 그린 그림이죠. 이게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번역된 이제 표제를 갖는, 그리고 그 부제가 옆에는 1830년 7월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은 원래 우리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자면 1789, 1789년에 일어난 혁명을 우리가 프랑스의 대혁명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그 프랑스 대혁명이 완성된 혁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 또 실패했죠. 왜냐하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우리가 그 혁명 세력이 또 독재를 하게 되고,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독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두대를 사용해서 루이 왕만을 목을 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동료, 자신의 혁명 동지들도 다 숙청을 해서 목을 잘랐고, 결국은 로베스피에르 자체가 또 자신도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됐죠. 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또 그 이후에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그 혼란된 틈을 타서 결국은 이제 군부가 장악을 해서 나폴레옹 장군이 군부가 독재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왕정을 이루죠. 또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했잖아요. 그죠? 루이 14세를 이제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러면 시민사회가 됐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채 결국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황제국가, 왕정국가가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나폴레옹이 이제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로 귀양 가고 패전을 해서 영국과 싸워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너지고 왕정이 무너지고 다시 이제 등장한 것은 뭐였냐 하면은 다시 왕정 복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했다가 결국 세인트 헬레나로 귀양 가고 패전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생겨난 이제 정치 형태는 왕정 복구라고 해서 앙시앙 레짐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정권이 다시, 그러니까 루이 혈통의 사람이 다시 이제 왕으로 올라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독재나 이런 왕정이 계속되니까 여기에 대해 반발해서 1789년의 대혁명으로
있었던 그 시민혁명이 다시 이제 계속적으로 소규모의 혁명들로 또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 중에서 1830년 7월에도 또 이런 혁명의 작은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했던 것이 바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혁명이 거기 등장하고 있는데, 그 혁명은 바로 1830년 7월 혁명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 혁명의 이념은 뭐였냐면 자유평등 파괴죠.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노예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헤브라이즘에서 또 그것이 이제 크리스티애니티의 뿌리가 되는데, 모든 사람은 이제 신분상에서의 노예제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 크리스티애니티나 헤브라이즘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인간은 사실은 노예나 다른 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죄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죠?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러나 또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신앙 안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는 이제 자유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또한 자유인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 계급이 따로 영속하게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또 귀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지만 또한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일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는 자, 또 사랑을 하는 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자유롭고 또 그런 관점에서 또 평등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관점이 헤브라이즘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관인 것이고, 또 크리스티애니티에서도 그렇죠. 그걸 뿌리로 하는. 그래서 이런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 관점이, 물론 이제 헤브라이즘은 그 제한이 좀 있죠. 선민사상 때문에 타민족을 좀 배타시했던 면이 있어서 헤브라이즘이 세계적 종교로 가지 못했는데, 세계 종교화 된 것은 이제 크리스티애니티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만인 평등하게 모든 사람은 다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는 모든 민족, 모든 개인 하나하나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유럽인이든 박애를 통해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 자, 이게 이제 크리스티애니티의 이제 핵심 이념인데,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이제 밑받침이 된 사실 가치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미제라블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근데 장발장이 이제 시장이 됐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 시장으로서의 지위나 명예를 다 포기하고 법정에서 자신이 24651이다라는 즉 죄수 번호죠. 자신이 곧 과거의 탈옥한 죄수다. 자, 도망자 신세인 죄수였음을 고백하고 자백하게 되는데, 자,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라큘라의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자유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른쪽에 보면 뉴욕에 지금 세워져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모델이 된 그림이죠. 그리고 또 콜롬비아사인가요? 미국 영화사, 횃불을 든 여인도 사실 이 자유의 여신 이 그림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푸시킨의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시를 썼죠. 푸시킨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슬픔의 나를 참고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항상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이고 또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나니. 자, 여기서 푸시킨의 이런 시인의 이런 시에 담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사상이나, 또 루소라는 낭만주의 시대의 루소라는 또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줬던 거죠. 불평등 기원론이라든가 사회계약론이라든가 에밀이라는 소설을 써서 자, 그래서 이 루소의 이런 시민혁명에 영향을 줬던, 프랑스 대혁명에도 영향을 줬던, 자, 이런 그의 글이라든지, 또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그리고 판단력 비판이라고 하는 이런 칸트의 3비판서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비판했던 칸트. 자, 이런 사람들의 사상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뭘까라고 했을 때, 푸시킨이나 루소나 칸트나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19세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낭만주의 시대지. 그죠?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낭만주의 철학의 핵심은 계몽을 비판하는 것이죠. 계몽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죠.
계몽주의 또 비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몽주의의 그 어떤 한계, 일면성을 비판하면서 극복해 나가자. 그리고 그것을 더 고양해 나가자, 고양시켜 나가자라는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푸시킨도 루소도 칸트도 이제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결국은 낭만주의 시대의 철학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진정한 참된 계몽을 완성하자라는 의미라고 봐야 된다. 즉 계몽주의가 가지고 있는 주지주의적인 일면도 지식 위주의 과학기술만을 중시하는 이런 태도로부터 도덕적인 양심의 결단, 의지적인 측면, 또 정서적인 예술적인 체험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보완이 되고 또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과학기술의 발달만은 그 머리만 커지는 일면적인 기형아를 낳을 뿐이고 그 부작용은 비인간화된 사회를 낳을 뿐이다라는 이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푸시킨이나 루소나 칸트와 같은 이런 낭만주의 철학자들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빅토르 위고도 사실 자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빅토르 위고도 낭만주의 시대의 문학을 제시한 문학가죠, 예술가죠. 그래서 빅토르 위고도 사실은 계몽을 비판하면서 계몽을 완성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오히려. 즉 위고는 원래 계몽주의자였어요. 위고도 이제 과학적인 능력이 뛰어난 어떤 지식인이었는데 이 딸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사실 그 위고는 그 계몽 시대에 그 어떤 혁명을 지지하는 혁명 세력을 지지했던 사람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 혁명이 실패하자 사실 술을 먹고 아주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딸이 자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돌봐줬던 그런 딸이 있었는데 딸이 오히려 병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뜨죠. 그러자 이제 위고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딸이 먼저 죽었다라는 이것에 대한 가책, 죄책감, 이런 가책으로 인해서 양심에 그때 변화가 되죠. 여기서 어떤 그 양심의 부름에 양심의 소리에 이제 응답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변화된 가치관을 갖게 되고 이제 낭만주의자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계몽주의자였던 그 위고가 낭만주의자가 되면서 썼던 책들이 이제 레미제라블, 노틀담 드 파리 등등 이제 명작을 남기는데, 거기에 보면 그가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타자, 특히 약자들, 그죠? 억눌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인간들, 그리고 약자들, 타인에 대한 그의 어떤 그 사랑이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고 타인에 대한 헌신적인 어떤 그의 태도, 이것들이 이제 그 작품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노틀담 드 파리도 그 불구자, 그죠? 꼽추의 이야기고, 또 레미제라블도 그 책 제목 자체가 더 미저러블이죠, 영어로. 불쌍한 자들, 즉 이방인들, 고아, 거기 나오면 이제 고아도 나오잖아요, 그죠? 또 이방인, 그리고 또 소외된 자들, 노동자들, 창녀로 전락한 공장 노동자, 그죠? 그 꼬제트의 엄마인, 그죠? 자, 이런 그 소외되고 약자들에 대해서 그가 그 사람들을 또 우리가 이 레미제라블의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장발장 자체가 범죄자잖아요, 그죠? 빵을 훔친. 그래서 이런 그 범죄자, 이방인, 그 다음에 소외된 창녀로서 전락한 노동자들, 자 이런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소재로 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애정을 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 또 인간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위고의 낭만주의 문학인데, 이 철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산업화되고 기술 문명과 과학이 발달한 그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오히려 비인간화된 모습들, 그 대도시의 뒷골목의 그 어두운 할렘가와 같은 그런 불황자들, 거지, 그 다음에 그 도둑질하는 그 범죄자들, 범죄가 들끓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또 인간을 사고파는, 돈으로 사고팔고 계산적으로 모든 인간을 다루어 나가는 노동자들을 아주 헌신짝처럼 이용가치로만 보고 해고시켜버리는, 자 이런 그 비인간화된 어떤 산업사회, 또 창녀로서 몸을 팔게 되는 이런 불우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위고가 이제 인간 구원의 문제를 거기서 이제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리라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여기서 또 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주지주의라기보다는 주의주의, 주정주의에 가까운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죠, 위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로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베르와 장발장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자베르와 장발장이 각각 자기의식에 도달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즉, 자베르도 어떤 자베르가 자신의 어떤 노래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뮤지컬에도. 여러분이 뮤지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화도 됐으니까, 그죠? 또 장발장도 후에마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뮤지컬에 보면.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I am 24601. 나는 죄수번호 24601이다. 이런 자기의식에 도달하게 되는데, 장발장이 후에마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자기의식에 도달하는 어떤 그 의식의 흐름, 그의 성찰의 과정, 성찰의 내용들. 그 다음에 자베르의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제 찾아보면 또 자베르의 그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의 자신감이랄까, 그의 어떤 확고한 가치관이랄까,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 자베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식, 인생관, 또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베르의 자기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 있고, 또 장발장 자신도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인생관이나 어떤 관점에서 이제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가, 자기를 또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특히 이제 장발장 같은 경우는 후에마이라는 이제 노래를 예를 들었으니까 그 가사들을 음미하고 또 어떻게 해서 I am 24601에 도달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질문했던 그 질문하고도 연결돼요. 그러니까 왜 이 시장까지 된 장발장이 죄수에서 이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공한 사업가이자 시장이 되잖아요. 사장이자 시장이 되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그러면은 그 과거를 은폐하고 살았던 자신의 그 추한 면모라고 할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수번호 24601을 법정에서까지 가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자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계기가 있고, 또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살펴보고, 그 법정에 나가서 이제 뮤지컬에서는 I am 24601이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법정에서. 그래서 후에마이란 노래 후에 이제 결국 그 법정 씬으로 이어지는데, 뮤지컬에서 보면. 이것은 다 연결고리를 가지니까 앞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던 거하고, 이 문제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과제로 또 내줄 것이 데카르트와 칸트의 어떤 철학의 차이죠. 인간관이 무엇이고 세계관이 무엇이고 가치관이 뭐냐라는 것은, 그 차이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계몽주의 철학과하고 낭만주의 철학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그 비교해 놓은 게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뭐 철학사조의 흐름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데, 그 대립하는 측면을 오늘은 이 정도로 맛보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